청나라의 선진 문명을 본 박지원이 하인 장보기에게 네가 만일 중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장보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나라는 대놈 나라잖아요. 소위는 싫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눈뜬 장님들. 숙명 반청 사상에 가려 청나라의 선진 문물조차 싸잡아 배격하는 조선의 풍토를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또 한 번 비꼰 것이죠. 제가 열할기의 백미로 유머를 꼽는 이유입니다. 열할기를 통해 또 하나 연암에게 감탄하게 되는 점은 열하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천하의 형세와 내밀한 통치 전략까지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연암은 정식 사신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어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연암이 어떻게 청나라의 내밀한 통치 전략과 천하의 형세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서울 중구 순화동과 의주로 일대, 조선시대 이곳은 반송방 야동이라 불렸다. 1737년 이곳에서 태어난 연암은 어려서부터 명문장가로 이름을 얻었다. 또한 그의 집안은 당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노론의 핵심 가문으로 벼슬길에만 나아가면 창창대로. 하지만 연암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초시에서 2번 장원급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서 치르는 초시, 즉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그냥 합격도 아니고 장원급제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론, 아까 말씀드린 노론 핵심 가문 출신의 젊은이 하나가 감시에서 2번 연달아 장원급제했다. 이거는 영조위기에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기대주까지는 몰라도 영조가 주목하고 있던 노론 핵심 가문의 젊은이였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암이 과거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과거를 통해서 이제 그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기득권 세력의 이제 후예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연암이 판단할 때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즉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쟁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이지 백성을 위한 올바른 그 정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제야에 남아서 이런 학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고. 연암집에 실린 방경각 외전, 권세와 이익만을 쫓는 세태를 풍자한 소설체 기록으로 여기엔 거지, 똥장수 등 다양한 하층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연암이 하층민들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당대 지배적인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암은 사대부 일반인들이 지닌 관념론적인 사고, 특히 당쟁으로 격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죠. 네, 연암의 하층민에 대한 관심과 그의 애민정신은 신분구조가 분명했던 당대의 사회 구조와는 전혀 다르게 평등한 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고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경각 외전에 실려 있는 이 많은 그 인물들이 연암이 주변에서 자주 만나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어려웠던 10대 후반부터 20대를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삶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면 방경각 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야말로 자기의 젊은 시절을 지켜주었던 정말 아름답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조선이 말하자면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연암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실제로 자기도 그런 것에서 그 힘을 얻어서 살아왔던 것이죠. 연암은 하층민의 삶을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파를 초월해 폭넓은 교류를 하기도 했다.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현실을 위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삶을 개발하고 정치를 할 것인가, 학문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연암의 벗이었고, 그것은 노론소련의 관계가 없고 또 한편으로 신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파고다 공원. 공원 한쪽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보인다. 출세의 뜻이 없었던 연암 박지원은 이곳에서 당대 신지식인들과 신분 당파를 떠나 폭넓은 교류를 한다. 조선시대의 이 탑을 백탑이라 불렀던 데서 백탑 청연이라 했는데, 이들과 함께 연암 박지원은 청나라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자는 북학파라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한다. 뛰어난 과학 사상가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담원 홍대용은 물론 정조의 개혁 정치의 산실, 규장각 검서관으로 일했던 서울 출신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무사 백동수 등이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천재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개혁성을 연암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의 자제라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만나겠다. 그 누구와도 대화하겠다. 그 누구와도 함께 학문을 이야기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연암의 생각이었고, 열하일기에서 보이는 연암의 실학사상은 앞서 북경에 다녀온 백타파 지식인들과 교류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연행을 통해 확신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연암에게 처음 북학의 뜻을 두게 한 이는 담원 홍대용. 1766년 북경을 다녀온 후 쓴 담원연기는 연암 박지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북경에 도착한 홍대용은 제일 먼저 천주당을 방문해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들과 서양의 천문학과 자연과학에 대해 토론한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그의 지적 호기심은 이후 의산문답으로 이어진다. 두 사람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씌어진 이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 사상서로 그동안 조선을 지배해온 북벌론과 사대주의적인 사고의 핵심인 중화주의를 뒤엎을 만한 혁명적인 내용,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이 아니고 조선이 바뀌죠. 오랑캐가 되는 것이고, 또 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이 아니고 또 중국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볼 적에 중국을, 청나라를 오랑캐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허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대용은 북경 유리창에서 만난 중국 선비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이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간다. 중국의 지식인들과의 대화는 조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었던 셈이다. 중국에 간 연암 박지원 역시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필담을 주고받으며 청나라의 내밀한 통치 전략을 엿보고 천하의 형세를 살폈던 것이다. 연암이 이제 청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전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가기 전에 모든 연행록을 공부를 했고, 또 이미 그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 북경에 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북경의 정보들을 이제 입수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필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은 그 연암이 무려 종이 80장을 써가면서 필담을 했다. 이런 기록도 열하일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필담을 통해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중국의 최고의 어떤 그 정보, 전략, 또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학자들을 만나서 토론할 때는 아주 진지하고 깊은 토론을 하지만, 또 길을 다니면서 또는 거리에서 일반 민중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청나라 문물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청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그 거리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민중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저것이야말로 정말 청나라를 번성시키는 힘이구나, 힘의 근원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방경각 외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민중들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거기에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